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봉우라고 합니다. 예, 우선은 제 시간표 잠깐 보고 전체적인 진행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시작을 할게요. 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실전 특강 시간표가 제가 7월 12일 날 수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는데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7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까지 수능 전 10월 말까지 수업이 총 16번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우선 이제 논술 기초가 좀 잘 안 된 친구들, 그러면서도 이제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가 목표인 친구들을 중심으로 수업들을 할 거고요. 1주부터 8주차까지는 논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나 그다음에 문제 독해, 그다음에 지문들 분석하는 방법들을 8주 동안 배우고, 나머지 8주 동안은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에 집중해서 이 4개 학교 수업들을 2회씩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머님들, 부모님들 앞에서 설명할 대학들은 어, 연대부터 이제 이대까지거든요. 컨셉이 좀 잘 안 맞죠? 그냥 앞에 보이는 강사가 이 대학 저 대학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한 장 이렇게 조금 넘겨서 논술 일정을 상위권 중심으로만 제가 좀 묶어봤는데 자료는 어떤 것과 같이 보시면 되느냐, 여기 보면은 2023 논술 분석 및 2024 전망에서 연대부터 중앙대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페이지를 먼저 조금 체크해 두고 들어갈까요? 그래서 연대가 이제 1페이지라고 앞에 써두시면 좀 편할 거고, 그다음에 서강대학교가 4페이지,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7페이지. 참고로 한양대는 빼겠습니다.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13페이지, 중앙대학교는 16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이 논술 일정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건데, 어, 만약에 이제 연대부터 이대까지만 내가 논술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사실 어, 시험 일정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좀 편해요. 뭐 연대는 이제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험 일정이 엄청 앞으로 당겨져 가지고서 1차 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대, 서강대는 보통 수능 끝나자마자 그 주 토요일 날 성대가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서강대학교가 보고, 그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토요일 날 이화여대가 보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중앙대학교가 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평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집중하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대가 아주 명확하게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6월 말쯤에 발표가 될 텐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9시 반, 이문 1 같은 경우에, 이문 2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가 입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상위권 대학교만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논술 시험 중복 일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 좀 편해요. 자, 그다음 제가 학교를 이렇게 지금 5개 정도를 돌 텐데 연대부터 중앙대까지 차례대로 정리한 건 아니고요. 경쟁률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낮은 대학부터 높은 대학 순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입시에 대해서 아시니까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부터 출발할 텐데, 이 연대부터 그다음에 이화여대까지 실질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제가 너무 부모님들을 과대평가했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부터 갈게요. 이화여대가 이 오늘 다루는 상위권 대학교들 중에 사실은 경쟁률이 좀 제일 낮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13페이지인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을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재작년 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 경쟁률이 작년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작년하고 좀 유사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건 약간 좀 창피해서 그래요. 왜? 경쟁률이 생각보다 조금 낮으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 조건이 좀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학생들밖에 지원을 못하죠. 거기다음에 최저 등급 조건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대다수의 학과가
한 자리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추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린 제가 나눠드린 배부연 그 자료에 전체 내용들을 제가 좀 압축해서 PPT 한 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필요하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한 컷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학교들을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얘기들만 전달할게요. 자, 우선 실질 경쟁률이 한 자리인 학교가 이화여대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화여대에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대는 계열 구분이 있습니다. 인문하고 사회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화여대 전형 명에선 인문을 인문 1으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 경영 경제 계열을 인문 2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문제 스타일은 비슷해요. 크게 보게 되면 뭐 비교나 설명이나 평가나 자기견해 이 문제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섞여서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 인문만 나오고 그다음에 수리노술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에서 수리노술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인문 같은 경우에 영어 제시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문장으로 따지면 짧은 문장 10개에서 13개 정도의 13개 정도로 구성된 글들이 나오는데 이화여대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영어 제시문 독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 문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아마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 중에 가장 낮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통계나 경제함수, 1차 부등식 정도만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화여대 사회계열에서 수리논술 문제 가지고서 사실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대는 뭘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얘네 학교가 다른 대학교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지문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맨 마지막에 특이사항에다 좀 써놨는데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지문들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제시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합격을 하려면 제시문 독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얘네 학교가 다른 대학교하고 좀 다른 게 분량이 자유예요. 그다음에 줄원고지에 놨습니다. 노트식 원고지에. 그러다 보니까 분량에 대한 감이 없는데 얘네 학교는 분량을 기본적으로 좀 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량 자체를 성이라고. 그래서 이화여대 조금 합격하려면 정확한 독해와 조금 풍부한 분석 정도를 갖춰야 합격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화여대 다음에 경쟁률이 조금 그 다음으로 낮을 것 같은 학교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강대요.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페이지가 16페이지거든요. 중앙대학교가 최저가 서강대학교보다 사실은 높죠. 그다음에 성대보다 좀 높아요. 세계합 6이고 사탐은 하나만 반영을 하는데 최저 충족 비율을 따져보면 성대하고 서강대에 비해서 지원하는 애들 최저 충족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올해 경쟁률이 10대 1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합 6을 맞추면 생각보다 해볼 만하죠. 그리고 합격 컷을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5점 정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술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제가 뭐 내신 얘기들은 안 할 거고 하나 좀 특징적인 게 이화여대처럼 계열 구분이 있어요. 인문사회하고 경영경제. 얘네는 인문사회가 한 세트고 경제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경제 계열에서만 뭐가 나오느냐?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는 전부 다 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1번, 2번은 그냥 계열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경제만 3번에서 수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 학교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문제 스타일도 사실은 좀 정형화돼 있어요. 뭐 비교, 설명, 평가, 대안. 요 문제 4개 스타일들이 좀 짬뽕해서 나오는데 제시문 숫자가 엄청 많아요. 가나, 다라, 마바, 사, 아, 자. 조금 많이 나오고 한 개의 제시문당 길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 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문제 요구사항도 되게 많은데 분량이 엄청 짧아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푸는데 시간은 120분이고 문항당 평균 500자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학교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면은 문제 요구사항에 따른 답만 간결하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이대하고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리고 경영경제 수리논술 문제 난이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건대상경이에요. 세 번째가 중앙대학교 경영경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주로 문제는 확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경영경제 계열의 수리논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3년치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서 해설하고 전부 다 있거든요. 이거 받으셔갖고 중앙대학교 맨 마지막 3번 문제, 경영경제계열 3번 문제만 3개 푸신 다음에 답 맞춰서 2개 정도 맞추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2개 이상 못 맞추겠네라고 하면 그냥 인문사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유형이 기본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가 스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준비가 좀 편한 학교가 중앙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만 주는 학교가 중앙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이대 중앙대 다음에 경쟁률이 그 다음에 높을 것 같은 학교가 어디예요? 성균관대?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성대로 한번 가볼게요. 7쪽에 있습니다. 성대는 애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고대가 논술이 뭐 내년에 부활은 하지만 올해까지는 고대에서 논술을 보지 않다 보니 성대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성대는 우선은 이제 경쟁률이 보통 20대 1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추 한 23대 1, 24대 1 정도.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변했습니다. 작년하고. 작년에는 탐구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탐구 2과목을 별도로 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2개가 있다면 5개 중에 3개 합 6으로 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사탐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보니까 최저 충족률이 좀 높아져서 실질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합격 컷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원래 60점 만점 컷에 56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얼추 93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우선 성균관대학교는 이대 중앙대하고 다르게 계열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영어 제시문도 안 나오고 수리 논술 문제도 모든 계열에서 안 나오고 거기다가 뭐 경영경제에서 상경계열 주제만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간대만 나누는 거다. 유사한 문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전체 난이도가 인문 논술 중상인데 원래 얘네 학교 논술 문제 난이도는 중하였어요. 성균관대학교가 2019학년도 이전까지.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논술 문제를 평이하게 내던 걸 조금씩 이제 어렵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문이 6개에서 7개 짧은 제시문들을 분류하는 문제들을 줬다가 지금은 제시문의 숫자를 4개로 줄였어요. 2020학년도부터. 그러면서 한 개 제시문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지고서 제시문의 난이도도 좀 높이고 그다음 요약할 수 있는 분량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변별력이 생겼어요. 독해에서. 그래서 우선 이제 성대 논술 문제가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변별력이 생겼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스타일이 역시 1번부터 3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입장 분류 요약, 2번은 자료 해석,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견해,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한 4번 정도 풀면 성대 논술 문제가 적응이 돼요. 거기다가 아까 경쟁률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성대는 1번부터 2번, 3번 각각의 문항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마스터하시면 성대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합격이 이제 어디죠? 어차피 연대는 맨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죠? 서강대로 가겠습니다. 성대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본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날은 뭐 건대도 시험 있고 경희대학교도 좀 시험 있고 그래가지고서 약간 좀 이제 시간이 중복돼 가지고서 조금 이제 경쟁률이 좀 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성균관대학교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최저가 원래 작년까지 세기압 6이었다가 올해 세기압 7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좀 착해졌죠.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조금 높아져서 경쟁률을 제가 봤을 때는 뭐 과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25대 1? 요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격 컷은 학교에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2014 학년도, 2013년에 공개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70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근데 이제 지금은 서강대학교 논술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해져서 제가 봤을 때는 합격 컷이 100점 만점에 80에서 8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네 학교는 계열 구분이 좀 있는데 특이한 건 영어 제시문, 수리논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상경 계열 주제로 나와요. 반면에 경영경제가 아닌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1시간 안에 800에서 1000자짜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왜냐하면 지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독해의 속도가 합격 당락을 좀 좌우할 수 있는 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제시문에서 정보들을 많이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배운 애들이 경영 경제 계열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독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를 좀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쪽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되면은 서강대학교가 좀 준비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뭐 중앙대, 그다음에 성대 얘네는 문제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대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혼자 조금 준비했을 때 내가 이거 계속 공부한다고 느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학교가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로 승부를 보세요. 그럼 얘네 학교는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느냐? 제가 맨 마지막에 4번에다가 좀 써놨는데 지문들의 연관 관계와 유기적인 구성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나 다라를 근거로 마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애들은 이렇게 갑니다. 마 현상 요약, 그 다음 단락 가에서 마 현상 분석, 그 다음 단락 나에서 마 현상 분석, 다음 다에서 마 현상 분석, 나에서 마 현상 분석 이렇게 써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 기계적인 구성이니까. 그래서 그 가나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해서 지문들을 어떻게 재구성해가지고서 중간의 구조를 조금 흐름에 맞게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논술의 왕. 자, 연세대입니다. 연대는 이번에 시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원서 접수하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보거든요. 근데 얘네 학교는 기출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서 한 5번 정도는 풀고 가야 돼요. 5번 정도는. 그러니까 문제의 스타일은 좀 정형화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원래 이제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가 지금은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2019학년도까지는 최저가 있었어요. 연대가. 근데 이제 2020부터 최저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논술 문제의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죠. 문제에서 약간 좀 결계를 쳐놨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 전체 난이도가 인문논술 상이라고 좀 써져 있는데 합격 컷을 조금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75에서 76, 70점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문제와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이 가장 조금 심한 대학 1시간에 1200자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영어 제시문이 조금 길고요. 그다음에 수리논술 문제도 맨 마지막에 좀 출제가 돼서 애들한테 약간 좀 압박이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그냥 모든 계열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문제 스타일이 그나마 좀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 1-2 이렇게 쪼개지는데 설명하는 문제, 평가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좀 정형화되어 있고 2번 문제는 2-1, 2-2로 쪼개지는데 2-1번은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2-2번이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가 조금 돼요. 자, 근데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두려움을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 학교가 수리논술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얼추 한 3등급에서 4등급, 심지어 5등급인 친구도 풉니다. 얘네 학교의 수리논술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계산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얘네들 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그 공통수학의 기본적인 뭐 미적분 이런 문제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수학적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은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걸 지문 속에 있는 문자의 텍스트로 숫자를 문자의 텍스트로 치환하는 능력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요것들을 조금 이제 연습하시면 연대 같은 경우에도 수리논술 문제 자체가 그렇게 거부감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이 다면사고형입니다. 뭐 다른 대학교도 그렇겠지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교 문제 스타일이 다면사고형이라고 매해 강조를 해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저출산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고요. 기출문제, 그다음에 최근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예상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는 2020학년도 이후부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변했어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2020 이후의 문제들을 보시되 그 문제 유형에 맞춰서 다른 비슷한 유형의 예상 문제들을 푸셔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갔죠? 한 20분 정도 갔나요? 네. 다음 선생님도 좀 계셔가지고서. 근데 사실 마지막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조금 지원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많이 망설이고 계실 텐데 지금이 이제 6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이제 기말고사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라 이제 지금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단 빨리 조금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회 조금 마치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들을 잘 하셔가지고서 어떤 빠른 선택의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